금은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살짝 오르는 자산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금은 상승 구간에서 강도가 셌고 그 폭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판단은 더 빨리 흐려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폭등했다, 폭락했다는 단어가 동시에 나올 때 초보 투자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금, 은 투자가 처음이라면 은보다 금을 먼저 잡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첫째, 변동성의 문제입니다. 은은 금보다 가격 탄력이 크고 하루 이틀 사이에도 흔들림이 과장되기 쉽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크게 주는 자산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심리를 먼저 무너뜨리는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손실 그 자체가 아니라 손실로 인해 계획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계획이 깨지면 장기 사이클을 짧은 공포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금은 그 지점에서 훨씬 단단합니다. 같은 변동이 와도 금은 투자자가 버틸 수 있는 폭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한국 투자자의 구조적 변수, 즉 환율입니다. 글로벌 위기나 경기 충격이 오면 국제 금 가격이 잠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금은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국내 금 가격을 밀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그 결과 어떤 국면에서는 국제 시세는 빠지는데 국내 금은 버티거나 오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현상은 금을 단순한 수익 자산이 아니라 위기 때 다음 기회를 만드는 방어 자산으로 만들어줍니다. IMF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충격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감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이 위기 때 금이 버텨주면 그 다음에는 저평가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른 자산을 싸게 담을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당장 잘 맞추려 하지 말고 금으로 먼저 포지션을 세워라. 금으로 사이클을 이해하고 내 멘탈이 어떤 구간에서 흔들리는지 확인한 뒤에야 은이 들어올 자리도 보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올인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금부터 시작해야 그 다음 판단이 덜 흔들립니다. 금 투자 방법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실물로 사는 게 좋나요? ETF가 좋나요? 그런데 저는 질문을 조금 바꿔서 드립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편의성입니까? 세금 효율입니까? 아니면 안전성입니까? 이 세 가지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같은 금 투자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실물금입니다. 한국에서 실물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분명합니다. 살 때 부가세와 매입 매도 스프레드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손해보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실물을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실물은 구조적으로 차익에 대한 과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인식이 시장에 널리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금이 큰 사이클에서 크게 움직일 때 초반의 비용이 결국 보험료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논리죠. 다만 이 논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장기 보유를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매입 경로가 검증되어야 합니다. 실물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물건이기 때문에 사는 순간부터 보관, 검수, 매도까지 모든 과정이 투자자의 책임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금 ETF입니다. ETF의 장점은 압도적인 편의성입니다. 클릭 몇 번이면 거래가 가능하고 보관 부담도 없습니다. 초보자들이 일단 시작하기에는 가장 쉬운 길이죠. 하지만 ETF는 구조상 수익에 대한 과세가 따라옵니다. 수익이 작으면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금이 한번 크게 달리는 구간에서는 결국 남는 것이 줄어드는 요인이 됩니다. ETF는 접근성의 대가로 세후 수익률이 깎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즉, ETF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왜 ETF를 쓰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단기 트레이딩, 분할, 매수 매도, 리밸런싱 같은 운영을 할 거라면 ETF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전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선택지가 바로 KRX 금시장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금 투자를 주식처럼 하는 방식인데
초보자에게 특히 매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낮고 거래가 간편하며 무엇보다 실물처럼 부가세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의 중간지대를 제공합니다. 실물의 세금 효율과 ETF의 편의성을 어느 정도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저는 초보자에게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나는 금을 처음 해보고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싫다. 화살표 KRX 또는 ETF로 가볍게 시작, 장기 보유로 큰 사이클을 먹고 싶다. 실물 관리도 가능하다. 화살표 검증된 경로의 실물 고려, 단기 운영과 리밸런싱이 목적이다. 화살표 ETF 활용, 결국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내 성향과 상황에 맞는 도구 선택입니다. 금은 방향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버티는 게임이니까요. 실물 금을 이야기할 때 저는 수익률보다 먼저 리스크 관리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가격 변동이 아니라 가짜 금 리스크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금 가격이 오를수록 금을 찾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금 광풍이라는 말이 나올수록 반드시 따라붙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와 개인 간 거래입니다. 예전에 가짜 금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철이나 납, 아연 같은 소재를 섞거나 도금해서 만들면 일반인도 몇 가지 방법으로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었죠. 대표적으로 중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부피라면 금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겉보기는 비슷한데 묘하게 가볍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석 테스트입니다. 금은 자석에 붙지 않기 때문에 자석에 반응한다면 바로 경고 신호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금석과 시약 검사처럼 표면을 긁어 반응을 보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저렴하고 간단한 필터로 꽤 유효했어요. 문제는 지금입니다. 최근에 언급되는 가장 위험한 방식은 금과 밀도가 매우 비슷한 텅스텐을 활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엔 육안으로도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고 중량으로도 티가 잘 안 납니다. 심지어 금 도금이 두껍게 되어 있으면 표면 검사만으로는 더더욱 잡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XRF로 검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XRF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장비가 확인할 수 있는 침투 깊이가 제한적이라는 점이죠. 즉, 겉은 금이고 속이 다른 금속이면 단순 검사에서 놓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검사해서 했는데 통과했다가 진짜다의 증거가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여기서 결론은 아주 실무적입니다. 함 개인 간 거래, 중고거래 플랫폼, 출처가 불명확한 루트는 피하십시오. 싸게 산다는 유혹은 금 시장에서는 가장 비싼 대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물금은 소유하는 순간부터 리스크도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물금을 살 때 최소한의 원칙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거래처의 신뢰도입니다. 오래된 금거래소, 공신력 있는 유통망, 감정 검수 시스템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보십시오. 둘째, 가능하면 검수 기록을 남기십시오. 구매 영수증, 바코드, 시리얼, 제품 스펙 등 추적 가능한 흔적은 나중에 매도할 때도 힘이 됩니다. 셋째, 이미 개인 거래로 샀거나 출처가 불안하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 감정을 받거나 아예 재용의 재제조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음의 불안을 끌고 가는 금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되니까요. 금 투자는 결국 가격 이전의 신뢰의 싸움입니다. 안전한 유통이 확보되지 않으면 상승장에서도 내 금은 내 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 이야기를 듣다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은도 가짜가 많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무적으로는 은은 가짜 이슈가 금만큼 크게 보고되는 편이 아닙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짜를 만들어서 얻는 이익이 금과 은에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짜를 만드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죠. 같은 1kg을 속여 판다고 했을 때 은으로 가짜를 만드는 것보다 금으로 가짜를 만드는 게 수익이 훨씬 큽니다. 즉, 리스크를 감수하고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금 쪽에 더 강하게 형성됩니다. 게다가 은은 금에 비해 밀도가 비슷해서 속이기 좋은 대체 소재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은은 시장에서 개인 거래가 늘어나도 금처럼 텅스텐 이슈가 동일한 규모로 퍼지기 어렵습니다. 물론 가짜가 절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자가 체감해야 하는 현실적인 위험도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은 투자에서 더 중요한 리스크는 무엇이냐? 저는 한 가지로 요약합니다. 가격 변동성, 그리고 그 변동성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 은은 금과 함께 귀금속으로 분류되지만 성격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은은 안전자산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산업재의 얼굴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 수요의 큰 비중이 산업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꺾이면 은은 금보다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금은 불안할수록 빛나는 자산의 성격이 강한 반면 은은 불안할수록 먼저 맞는 자산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경기가 회복되고 유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은이 금보다 더 빠르게 튀어오르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은은 상승장에서는 매력적이고 하락장에서는 잔인합니다. 초보자에게 은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금과 은을 함께 가져가는 건 2배 베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자산을 섞어서 리스크를 조절하는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을 수익률 욕심으로만 접근하면 리스크 조절이 아니라 리스크 확대가 됩니다. 특히 시장이 매파적 톤을 강화하거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때는 은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는 은이 왜 떨어졌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바닥에서 던지고 꼭대기에서 다시 사는 패턴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을 권할 때 항상 조건을 붙입니다. 금 사이클을 먼저 이해하고 금으로 멘탈과 운영을 안정화한 다음에 은을 붙이세요. 은은 금의 대체제띠가 아니라 금과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는 확장 자산입니다. 확신 없이 들어가면 확장인 줄 알았던 것이 부담이 됩니다. 은 투자에서 핵심은 가짜를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변동성을 견디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구조가 없으면 은은 수익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돌아옵니다. 이제부터가 실제 운영의 핵심입니다. 금과 은을 같이 산다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성과를 가르는 건 매수 타이밍보다 비중 조절과 리밸런싱입니다. 특히 금, 은처럼 성격이 다른 두 자산을 묶어 놓으면 가격 변동이 오히려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이 흔들릴수록 할 일이 생기는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먼저 초보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기본값은 금 70대 은 30입니다. 이 비중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이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이 되어 변동성을 눌러주고 은이 상승장에서 수익률을 보태주기 때문입니다. 금이 방어라면 은은 공격입니다. 문제는 공격 자산을 공격 자산답게 운영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은을 너무 크게 잡아놓으면 하락 구간에서 멘탈이 먼저 무너지고 결국 금까지 흔들려서 포지션을 잘못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금을 중심으로 깔고 은은 추가 엔진 정도로 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나는 더 길게 보고 수익률을 조금 더 올리고 싶다. 이때 일부 투자자는 금 50대 은 50으로 비중을 맞춥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50대 50은 균형이 아니라 운영 난이도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은의 변동성이 커지면 포트폴리오 전체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리밸런싱 원칙이 없으면 50대 50은 장점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래서 50대 50을 쓴다면 반드시 한 가지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움직일 때 바꾼다. 즉, 금과 은의 가격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크게 벌어질 때 그 격차를 이용해서 비중을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상황이 바로 은 가격의 급락입니다. 은이 크게 떨어지는 국면은 종종 경기 둔화, 우려와 맞물립니다. 은 수요의 상당 부분이 산업용이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공장 가동이 줄어들겠네,
산업 수요가 꺾이겠네 라고 생각하면 은은 금보다 더 크게 매도 압력을 받습니다. 이런 때가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힘들지만 전략적으로는 가장 명확한 시그널이 되기도 합니다. 은이 경기 공포로 과하게 밀릴 때 상대적으로 강해진 금을 일부 줄이고 은을 싸게 담는 것. 이게 리밸런싱의 전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즉, 비싸진 자산을 팔아 싸진 자산을 산다. 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귀금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반대로 은이 갑자기 과열되며 치솟고 금 대비 은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때는 은을 일부 정리하고 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예측이 아닙니다. 은이 더 갈까를 맞히는 게 아니라 내 비중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렸는지를 보는 겁니다. 저는 금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바꿉니다. 얼마나 벌 거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전략이 작동하냐. 금과 은은 그 질문에 답하기 좋은 조합입니다. 단, 리밸런싱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처럼 정말 금과 은에 올인해도 되나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현실적으로 답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 올인은 전략이 아니라 성향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성향의 선언은 시장이 흔들릴 때 흔히 무너집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올인을 도박이 아니라 사이클에 대한 확신으로 합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금과 은에 집중하는 논리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탈세계화의 흐름, 즉 공급망 재편과 블록화가 진행되는 국면이고 그 과정에서 비용이 올라가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길게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동시에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종이 자산의 안정성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금이 다시 재평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은 누군가의 부채가 아니고 국가나 기업의 신용에 직접 종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 역시 화폐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산업 수요라는 또 다른 축을 가지고 있어 특정 국면에서는 금 이상의 탄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논리가 항상 맞는다는 보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과 은도 조정받습니다. 특히 금리는 시장의 심리를 흔들고 달러 흐름은 귀금속 가격에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은은 여기에 경기 변수까지 겹치기 때문에 흔들림이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은이냐를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은 단기적으로 오르내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수록 가치가 다시 부각되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인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집중을 권합니다. 집중이란 내 포트폴리오에서 금, 은이 차지하는 역할을 분명히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노후 자산의 방어가 최우선이다. 화살표 금 비중을 높이고 은은 최소로 나는 장기 수익률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싶다. 화살표 금 중심 플러스 은을 보조 엔진으로 나는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고 리밸런싱을 운영할 수 있다. 화살표 금 은을 균형 있게 가져가되 규칙을 명확히 그리고 한 가지를 꼭 덧붙입니다. 금은 투자는 종목 선택이 아니라 사이클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한 사이클이 6개월짜리인지 6년짜리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사이클을 길게 잡을수록 중간의 폭등 폭락은 오히려 리밸런싱의 재료가 됩니다. 반대로 사이클이 짧으면 그 변동성은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렇습니다. 금은 지금 시대의 불확실성 속에서 매력적인 자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매력은 올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구조와 규칙, 그리고 버틸 수 있는 비중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가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자산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서면 시장의 소음은 훨씬 작아집니다.